새벽 안개가 걷히고 아침의 첫 햇살이 낡은 아케이드 지붕 틈새로 스며들 때 남원시장은 비로소 잠에서 깨어난다. 콩나물 국밥집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생선 가게에서 터져나오는 구성진 목소리, 그리고 파릇파릇한 채소의 흙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삶의 에너지가 가장 치열하게 꿈틀대는 현장이었다. 이은숙 여사의 작은 채소 가게는 그 시장의 가장 구석진, 그러나 가장 정직한 햇살이 드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지만 딸 한서연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언제나 소녀처럼 따뜻했다. 서연아, 힘들면 들어가서 좀 쉬지. 어제 막 도착해서 피곤할 텐데. 이은숙은 갓 다듬은 시금치 한 단을 정성스레 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한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흙 묻은 감자를 마른 헝겊으로 묵묵히 닦아냈다. 군용 더플백 하나만 메고 새벽녘에 돌아온 딸이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 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장기 출장이었다는 딸의 짧은 한마디에 그녀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뜨거운 밥상을 차려주었을 뿐이다. 한서연, 27. 그녀는 시장 사람들에게 그저 은숙이네 착한 딸로 알려져 있었다. 말이 없고 웃음이 해프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예의 바른 아이.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평범한 젊은이의 그것과는 질이 달랐다. 그것은 모든 감정을 최소한으로 통제하고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끊임없이 관찰하며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는 훈련된 자의 침묵이었다. 그녀의 무심한 표정 아래 이글거리는 용암 같은 과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어머니 이은숙조차도. 다 됐어요. 어머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감자 하나를 집어들고 놓는 동작 하나하나에 군더더기 없는 효율성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수만 번의 반복 훈련으로 몸에 새겨진 살상과 생존의 본능이었다. 그녀는 이 평화로운 시장의 풍경을 사랑했다. 어머니의 주름진 미소를, 이웃 상인들의 정겨운 욕설을, 그리고 비릿한 공기 속에 녹아있는 이 치열한 삶의 냄새를,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던 사막의 모래바람 대신 이 정겨운 흙냄새를 맡으며 살아가기로 맹세했다. 그 평화가 깨진 것은 한낮의 햇살이 가장 따갑게 내리쬐던 오후였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시끄러운 소란과 함께 불길한 기운이 몰려왔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겁에 질린 시선, 그리고 이내 갈라지는 인파 사이로 10여 명의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문신과 번들거리는 명품으로 치장한 그들은 시장의 평화로운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한 마동철이 있었다. 마동철. 그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신흥 조직 청룡파의 보스였다. 최근에는
유령 회사를 앞세워 이 낡은 남원시장을 밀어버리고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을 세우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방식은 간단했다. 상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협박하고 손에 대를 쳐막혀 입혀 스스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헐값에 가게를 넘기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이, 생선 아줌마, 오늘 물 좋네. 근데 이 자리에서 장사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나. 마동철의 패거리는 지나가는 길에 생선 가게의 좌판을 발로 툭 차고 지나갔다. 싱싱한 생선들이 흙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주변의 상인들 역시 외면하거나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윽고 그들의 발걸음이 이은숙의 작은 가게 앞에서 멈췄다. 마동철은 진열된 채소들을 경멸스럽다는 듯 훑어보았다. 아주머니,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야. 내가 좋은 값 쳐준다고 할 때 팔았어야지. 사람 피곤하게 만드네. 정말 이은숙은 겁에 질렸지만 딸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맞섰다. 여긴 내 평생이 담긴 곳이오.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 헐값에 넘길 수 없어. 평생 하이딴 좌판에서 평생 썩어봤자 남는 게 뭔데. 마동철이 비웃으며 손을 휘저었다. 그의 손짓 한 번에 잘 쌓여있던 무와 배추 상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졌다. 이은숙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채소들을 막으려다 함께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어머니, 그 순간까지 침묵을 지키던 한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넘어진 어머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서연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 이질적인 평온함이 오히려 마동철의 심기를 건드렸다. 오호,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따님인가. 아주 인형같이 생겼네. 근데 성깔도 보통이 아니야. 애미가 당하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 좀 보게. 마동치철은 흥미롭다는 듯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싶었다. 이 예쁘장하지만 무례한 계집애의 길을 꺾어놓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향해 천천히 뻗었다. 그리고는 마치 강아지를 대하듯 그녀의 뺨을 손등으로 툭, 툭 가볍게 건드렸다. 모욕감과 경멸이 가득 담긴 행위였다. 아가씨, 어른이 말할 때는 좀 웃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예쁨 받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동철의 손이 서연의 뺨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녀가 대충 걸치고 있던 낡은 야전상의 지퍼가 살짝 벌어졌다. 그리고 그 안쪽 짙은 녹색의 군복 위로 단 한 번도 햇빛에 바르지 않은 듯한 은빛의 마크 하나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날개를 펼친 독수리가 벼락을 움켜쥔 형상. 그 아래에는 아라비아 숫자 3개가 새겨져 있었다. 마동철은 그게 무엇인지 몰랐다. 그는 여전히 비열한 미소를 입에 걸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조직의 행동대장 박상태의 얼굴은 그 짧은 순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육군 수색대대 출신이었던 그의 눈에 그 마크는 죽음의 신이 내리는 낙인과도 같았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국가급 대테러 부대. 적 후방 침투 및 교란, 요인 암살,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블랙옵스를 수행하는 살아있는 유령들. 군 내부에서조차 악마와 싸우기 위해 악마가 된 자들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최정예 중에 최정계.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국가 1급 기밀인 인간 병기들의 집단. 박상태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의 뇌리 속으로 수색대 시절 교관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해주었던 괴담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내 놈들이 군 생활 중에 저 마크를 단 사람을 마주치거든 죽은 듯이 엎드려서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숨도 쉬지 마라.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보스가 그 인간 병기의 뺨을 강아지 다루듯 건드리고 있었다. 상태야, 너 왜 그래? 얼굴이 왜 똥 씹은 표정이야? 마동철이 의아하다는 듯 뒤를 돌아보았다. 박상태는 공포로 턱이 덜덜 떨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러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의 보스에게 손짓했다. 제발, 제발 그만두시라고. 여기서 당장 벗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마동철은 그 신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마주하고 말았다. 한서연의 눈을, 조금 전까지 평온하기만 했던 그녀의 눈동자. 그 안에서 아주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부터 맹렬한 포식자의 눈빛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굶주린 아모랑이의 눈빛이었다. 모든 감정이 제거된 오직 목표를 향한 순수한 살이만이 번뜩이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마동철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네오는 지금 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 한서연의 눈빛이 변한 것을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마동철이 아니었다. 그의 바로 등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행동대장 박상태였다. 그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저 눈빛, 그는 알고 있었다. 저것은 분노나 증오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 모든 감정을 배제한 완벽하게 훈련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보스, 일단 여길 뜨시죠. 박상태는 다급하게 마동철의 팔을 잡아챘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뭐야, 이 새끼가 왜 이래? 마동철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불쾌하게 팔을 뿌리쳤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오만한 조롱과 흥미가 가득했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아닙니다.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각나서. 그럽니다.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박상태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그는 감히 저 여자의 군복에 붙어있는 마크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만약 여기서 그 마크의 의미를 떠벌리는 순간 자신들은 단순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거 대상으로 분류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707, 그 이름은 현역은 물론 예비역에게까지 공포 그 자체였다. 에이씨, 분위기 깨는 새끼. 마동철은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찼지만 가장 신임하는 부하가 저렇게까지 사색이 되어 애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서연을 삐딱하게 한번 쳐다보며 경고의 말을 던졌다.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 아가씨, 가게 빼는 거 잘 생각해 보라고. 다음에는 나도 이렇게 신사적으로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마동철은 거들먹거리며 몸을 돌렸다. 박상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황급히 그의 뒤를 따랐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의 뒤를 따라 흩어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들의 위세는 마치 싱이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시장은 잠시 동안 어색한 침묵에 잠겼다. 상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영문을 모른 채 쑥덕거리며 이쪽을 쳐다볼 뿐이었다. 서연아, 괜찮니? 이은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딸의 뺨을 어루만졌다. 마동철의 더러운 손이 닿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한서연은 그제야 깊고 어두운 심연에서 현실로 돌아온 듯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방금 전까지 번뜩이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평소의 무심하고 차분한 딸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흩어진 채소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분노로 차갑게 뛰고 있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어머니가 모욕당하고 자신마저 능멸당했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저들의 목뼈를 부러뜨려 놓거나 최소한 다시는 걸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약속했다. 피와 죽음으로 점철된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평범한 딸로 조용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2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황량한 작전 지역에서 자신의 품에서 숨을 거두어 가던 동료 강민준 소령에게 서연아, 넌 이제 그만해도 돼. 충분히 했어. 나 대신 평범하게 살아줘.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걸 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그의 유언은 그녀의 삶을 올가매는 족쇄이자 그녀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인간병기 한서연을 죽이고 시장 아줌마 딸 한서연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데 오늘 마동철이라는 하찮은 쓰레기 하나가 그녀의 결심을, 죽은 동료와의 약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한편 시장을 벗어난 마동철 일당은 그들의 아지트인 인근의 한 유흥주점으로 향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동철은 박상태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개새끼야, 똑바로 말해. 아까 왜 그 지랄 떤 거야? 다 잡은 분위기 다 망쳐놓고. 박상태는 여전히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보스, 못 보셨습니까? 그 여자가 입고 있던 옷거지 같은 야상 쪼가리 하나 걸치고 있던데. 그게 뭐? 아닙니다. 그 안쪽에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던 마크. 박상태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76 특임단 마크였습니다. 707 그게 뭔데? 시발 무슨 아이돌 그룹 이름이야. 마동철은 여전히 비아냥거렸다. 박상태는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다. 아이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빡세고 가장 위험한 특수부대입니다. 그냥 특수부대가 아니라 TV에도 안 나오는 유령부대라고요. 대테러, 요인 암살,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그제야 마동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랄하지 마. 그 계집애가 그 연약해 빠진 년이 무슨 특수부대야. 네가 잘못 봤겠지. 아닙니다. 제가 수색대대 출신이라 압니다. 그 독수리 마크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스, 우리가 지금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겁니다. 조용히 물러나야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조폭이나 경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가 키운 괴물들이라고요. 박상태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마동철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뒤틀린 오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고작 계집애 하나에게, 그것도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여자의 하나에게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에 용납할 수 없는 흠집이었다. 오히려 그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건가? 그렇다면 더더욱 그냥 둘 수 없지. 그의 재개발 사업에 그런 위험인물이 눈의 가시처럼 박혀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만약 그녀가 마음만 먹는다면 자신의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오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닥쳐. 마동철이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뭐 특수부대면 총이라도 쏘나 여긴 전쟁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야. 법이 있는 곳이라고. 내가 돈과 인맥으로 엮어놓은 이 바닥에서 일개 군인 나부랭이 하나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는 박상태의 멱살을 놓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던졌다. 그리고는 비열하게 웃었다. 오히려 잘 됐어. 그냥 평범한 독종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재밌는 장난감이잖아. 괴물이면 뭐하나. 어차피 지금은 애미 병수발이나 드는 평범한 년일 뿐인데 그런 년에게는 약점이 너무나도 명확하지.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인 후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상태야, 지금부터 그년 뒷조사 좀 해봐. 이름, 나이, 가족관계, 그리고 왜 군복을 벗었는지까지. 샅샅이, 아주 샅샅이 파네. 맹수 사냥은 말이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덫을 놓고 숨통을 조이는 거야. 마동철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위협이자 반드시 꺾어버려야 할 상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사냥하려는 것이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라 스스로를 봉인한 채 잠들어 있던 재앙 그 자체라는 사실을. 그 시각, 한소연은 어머니의 가게 정리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은숙은 피곤했는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서연은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한감 치료로 인해 부석해진 피부와 고된 삶의 흔적이 새겨진 깊은 주름. 그녀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가만히 잡았다. 어머니의 희귀암 진단. 그것이 그녀가 군의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유일한 이유였다. 국가가 그녀에게 투자한 수십억의 훈련 비용도, 장래가 촉망되던 최연소 여성 팀장이라는 명예도, 그녀에게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어머니의 남은 시간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제 마동철이라는 자가 어머니의 얼마 남지 않은 평화로운 시간마저 위협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더플백을 꺼냈다. 가방을 열자 익숙한 기름 냄새와 함께 차갑게 정돈된 그녀의 과거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가 꺼내든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낡은 노트북 한 대와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강민준 소령과의 약속, 평범하게 살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삶이란 위협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하는 삶이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할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다. 그녀는 저 하찮은 해충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생각은 없었다. 다만 다시는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자신의 평화를 위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아주 조용하고 완벽하게 소독을 할 생각이었다. 한서연의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모든 감정이 제거된 채 오직 목표에만 집중하는 전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조용한 시장의 밤, 봉인되었던 악마가 마침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어리석은 사냥꾼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음 날, 마동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상태가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류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다. 한서연, 27, 모친 이은숙의 병간호를 위해 개인 사유로 전역. 그 외에는 어떤 특이사항도 없었다. 마동철은 코웃음을 쳤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그냥 군대 물 좀 먹은 년이 애미 아프다니까 낑낑대면서 기어 나온 것뿐이야. 개인 사유 뻔하지. 군생활 못 버티고 도망 나온 거겠지. 박상태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어제의 공포가 남아있었다. 보스, 그래도 뭔가 이상합니다. 707 출신이 저렇게 조용히 시장 바닥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 닥쳐. 이 새끼야. 마동철이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다. 겁대가리 상실한 새끼.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그년 때문에 이 황금 같은 재개발 사업을 포기라도 해야 돼. 그년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빌기라도 하냐고. 그의 말이 맞았다. 이 사업에는 그의 모든 것이 걸려 있었다. 뒤를 봐주는 시의원과 건설사 사장의 돈까지 끌어들인 판이었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했다. 오늘 밤 그년의 길을 확실하게 꺾어놔. 집에 쳐들어가서 겁만 좀 줘. 물건 몇 개 부수고. 애미년 앞에서 머리채 한번 잡아 흔들어주면 질질 짜면서 잘못했다고 빌 거다. 여자는 말이야. 자기가 아니라 자기 가족이 위험해지면 맥을 못 추는 법이거든. 마동철은 자신의 부하 중에서도 가장 성질이 더럽고 무식하기로 소문난 3명을 지목했다. 김비서, 최타투, 박망치. 그들은 생각하는 법을 몰랐다. 오직 부수는 것과 위협하는 것에만 특화된 마동철의 충실한 망나니들이었다. 단, 사람은 건드리지 마. 아직은 그냥 겁만 줘서 우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만 똑똑히 알려주고. 와. 알았어, 얘. 모수. 3명의 망나니들은 신이 나서 사무실을 나섰다. 박상태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다. 지금 그들은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용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그날 밤 남원시장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각, 이은숙의 작은 가게와 이어진 낡은 주택 안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은숙은 일찌감치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든 후였다. 한서연은 작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어머니의 약봉지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거대한 덩치의 저먼 shepherd 한 마리가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러. 701 대테러 팀에서 폭발물 탐지와 수색 임무를 함께 수행했던 그녀의 전우이자 가족이었다. 러는 군견으로서는 나이가 들어 퇴역했지만 그의 감각과 본능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서연은 러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아는 존재였다. 그녀의 침묵 속에 숨겨진 분노를, 그녀의 평온함 속에 감춰진 슬픔을 러는 말없이도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곤히 잠들어 있던 러의 귀가 쫑긋 섰다. 그리고 그의 목 깊은 곳에서 아주 낮고 위협적인 그르렁거림이 새어나왔다. 서연의 손길이 순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의 어둠을 향했다. 러의 경고, 그것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었다. 왔거나 서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온화한 딸의 눈빛은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적의 움직임을 간파하는 야수의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일어나 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며 눈으로 명령했다. 어머니 방을 지켜. 러는 그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리 없는 걸음으로 어머니의 방문 앞으로 가 엎드렸다. 서연은 집안의 모든 불을 껐다. 낡은 주택은 순식간에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그녀 자신도 한 줄기 그림자가 되어 가게와 거실이 연결되는 가장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겼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그녀의 몸 자체가 이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도 치명적인 살상병기였다. 가게 뒷문에서 자물쇠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세 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다. 김비서, 최타투, 박망치, 그들은 손에 야구 방망이와 쇠 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시발, 존나 어둡네. 그냥 닥치고 빨리 부셔버리고 나가자. 왠지 기분이 족같아. 그들은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내며 가게 안의 집기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여자의 비명과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였다. 하지만 가게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오직 그들이 물건을 부수는 파열음만이 울려 퍼질 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김 비서였다. 그는 거실로 통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완벽한 어둠. 그는 눈을 찌푸리며 더듬거리며 한 발을 내디뎠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뻗어나온 손이 그의 목을 낚아챘다. 악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목의 경동맥을 정확히 누른 압박에 그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모든 것이 0.5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야, 김비서 뭐해? 최타투가 의아하게 소리치며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어둠 속에서 쓰러진 동료의 형체를 보고 당황했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한서연은 이미 그의 등 뒤로 돌아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그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가 든 쇠 파이프를 가볍게 비틀어 빼앗았다. 그리고는 그 자신의 쇠 파이프로
그의 양쪽 어깨 관절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뚜둑 하는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초의 타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박망치 한 명. 그는 2명의 동료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2개의 안광과 지옥의 문지기처럼 버티고 선 거대한 셰퍼드. 러였다. 러는 이빨을 드러낸 채 당장이라도 목을 물어뜯을 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박망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의 등 뒤로 죽음의 신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딜 가려고? 박망치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는 순간 서연의 발이 그의 정강이 뼈를 향해 날아들었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다리가 부러지는 충격과 함께 그의 의식은 암전되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이 차에 되지 않았다. 서연은 쓰러진 3명의 망나니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직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김 비서에게 다가가 그의 귓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보스에게 전해. 그녀는 김 비서의 양쪽 손가락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끔찍한 소리를 내며 부러뜨렸다. 김 비서는 고통으로 몸부림쳤지만 목을 누른 압박에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다시는 내 어머니를 입에 올리지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평화를 방해하면 서연의 눈이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번뜩였다. 다음은 내 놈들의 목뼈가 될 거라고.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그의 목덜미를 가격해 완전히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고요가 찾아왔다. 서연은 어머니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이은숙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문 앞을 지키던 러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마치 임무 완료를 보고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가게로 돌아와 부서진 자물쇠를 살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흩어진 감자 몇 알을 주워 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것은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터의 규칙에 따른 적의 정찰죄에 대한 당연한 응징일 뿐이었다. 그녀는 고요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유난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 경고는 끝났다. 이제 공은 다시 마동철에게로 넘어갔다.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정도로 물러설 녀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 역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다. 조용했던 남원시장의 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비비린내를 품은 채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마동철의 아지트로 사용되는 유흥주점의 지하주차장은 비비린내 대신 공포와 알코올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젯밤 한서연의 집을 습격했던 3명의 망나니들은 병원 응급실에서 급한 처치를 받고 이곳으로 실려온 후였다. 그들의 몰골은 처참했다. 양쪽 어깨가 탈골된 최타투, 정강이뼈가 부러진 박망치, 그리고 양손의 손가락이 모두 기괴한 각도로 꺾인 김비서까지. 그들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영혼까지 잠식당한 듯한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동철은 담배를 잘근잘근 씹으며 그들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조직의 핵심 행동대원 3명이
고작 계집애 하나에게, 그것도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처참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년이 너한테 뭐라고 전하라고 했다고? 마동철이 김비서의 멱살을 잡아채며 물었다. 김비서는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로 어젯밤 한서연이 속삭였던 말을 그대로 읊었다. 다음은 보스 목뼈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발. 마동철은 김비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 그의 권위, 남원 바닥에서 쌓아 올린 그의 모든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옆에 서 있던 박상태가 이성을 잃은 보스를 보며 용기를 내어 말했다. 보스, 제발.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 여자는 괴물입니다. 진짜 괴물이라고요. 닥쳐. 마동철이 박상태의 뺨을 후려쳤다. 괴물. 그래서 무서워서 오줌이라도 지를까? 나는 마동철이야. 이 바닥에서 안 되는 게 없는 마동철이라고. 계집애 하나 때문에 사업을 접으라는 말이냐. 그는 이성을 잃었지만 동시에 냉철하게 깨닫고 있었다. 박상태의 말이 맞았다. 힘으로는 저 여자를 이길 수 없다. 어젯밤의 결과가 그것을 증명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더 교활하고, 더 비열하며, 더 확실한 방법. 그년의 약점을 찾아내. 마동철이 으르렁거렸다. 세상에 약점 없는 인간은 없어. 돈이든, 남자든, 아니면 끔찍이 아끼는 애미년이든 뭐든 좋으니까 그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걸 찾아오란 말이야. 그년의 모든 걸 다 파헤쳐. 과거, 친구, 가족 군대는 왜 나왔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서 내 앞에 가져와. 마동철의 광기, 어린 명령에 조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돈으로 매수한 흥신소와 부패한 전직 경찰까지 동원했다. 한서연이라는 베일에 쌓인 여인의 과거를 벗겨내기 위한 비열한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며칠 후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이은숙의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데도 종양 수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금의 항암제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겠습니다. 최근에 새로 나온 신약이 있는데 효과는 좋지만 비급여 항목이라 약값이 워낙 비싸서 의사의 말에 서연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군을 나온 이유, 그녀가 벌어들인 모든 돈, 심지어 저녁 위로금까지 모두 어머니의 치료비로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선생님,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제 어머니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은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해도 된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지 마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괜찮아야 저도 괜찮은 거예요. 서연은 애써 웃었지만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어머니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는 평화롭게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동철이라는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아야만 했다. 그 시각. 마동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막 도착한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이 캐내온 한서연의 진짜 과거였다. 그의 입가에 비열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인연의 아킬레스건을. 보고서의 제목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제707 특임단 사막의 그림자. 작전 보고서 대회비였다. 마동철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보고서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2년 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외곽. 서산은 먼지 바람이 부는 황량한 도시의 풍경으로 전환된다. 당시 팀장이었던 한서연 중사와 그녀의 팀원들이 인질로 잡힌 한국인 외교관 구출 작전, 사막의 그림자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숨막히는 더위와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그녀의 팀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그 중심에는 그녀의 선임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강민준 소령이 있었다. 그는 서연의 잠재력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녀를 7국민일 역사상 최연소 여성 팀장으로 이끌어준 장본인이었다. 서연아, 긴장 풀어. 너는 내가 본 최고의 전사다. 너 자신을 믿어. 작전 투입 직전 헬기 안에서 강소령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은 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적의 아지트에 침투해 외교관을 구출했다. 하지만 퇴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매복에 걸리고 말았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IED가 터졌다. 팀장님, 우측적 증언이다. 혼란 속에서 서연은 냉철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하지만 적의 화력은 너무나도 거셌다. 바로 그때 적의 저격수가 서연을 조준하는 것을 강민준 소령이 발견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려 서연을 덮쳤다. 버왁!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소령의 등이 피로 붉게 물들었다. 소령님, 안 됩니다. 소령님. 서연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강소령의 의식은 희미해져 갔다. 지원 헬기가 도착하고 그들은 간신히 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헬기 안에서 서연은 피 흘리는 강소령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서연아, 울지 마라. 강소령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게 우리 같은 군인의 숙명이다. 후회는 없어.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서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나 대신 살아다오. 서연아, 이 지긋지긋한 전쟁터는 이제 벗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고 시장에서 떡볶이도 사 먹고 그렇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명령이다. 그 말을 끝으로 강민준 소령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서연을 비추지 않았다.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다시 현재 마동철은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희열이 가득했다. 강민준 소령, 동료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와 죄책감, 그리고 평범하게 살겠다는 약속. 완벽해. 이보다 더 완벽한 무기는 없어. 그는 박상태를 불렀다. 박상태는 마동철의 섬뜩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보스,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년의 몸뚱이는 우리가 못 건드리지. 하지만 그년의 정신은 얼마든지 부셔버릴 수 있어. 마동철이 담배를 비벼 끄며 일어섰다. 그년에게 지옥을 선물해 줄 거야. 2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그날을 똑같이 재현해 주는 거지. 자신의 눈앞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끔찍한 악몽을 말이야.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전사의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후벼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자신이 손에 쥔 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을 조종할 수 있는 열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리석게도 그는 자신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봉인되어 있던 재앙의 판도라 상자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마동철은 한서연의 과거가 담긴 보고서를 손에 쥔 채 뱀처럼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 한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어 파괴할 계획에 희열을 느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한서연의 유일한 약점,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지키려 하는 존재, 바로 어머니 이은숙이었다. 다음 날 마동철은 시의원을 통해 압력을 넣어 이은숙이 치료받고 있는 남원시립병원의 병원장을 만났다. 검은 돈 봉투 몇 개가 오고 간 후 병원장의 태도는 공손하게 바뀌었다. 마동철의 요구는 간단했다. 이은숙에게 처방되고 있는 비급여 항암 신약의 공급을 행정상의 문제를 핑계로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며칠 후 한서연은 어머니의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한서연 보호자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머님께 처방해 드리던 신약이 본사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병원에 들어오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그 약이 없으면 저희 어머니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의사에게 매달렸지만 의사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망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마동철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장이었다.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한 비열하고 잔인한 협박. 그날부터 서연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전국의 모든 대학병원과 대형 약국에 전화를 돌렸지만 대답은 모두 똑같았다. 재고가 없다. 처방이 불가능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어머니에게로 향하는 모든 생명줄을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약을 구하지 못하는 사이 어머니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밤마다 고통을 호소하는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서연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강민준 소령의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평범하게 살아줘. 하지만 지금 그녀의 삶은 평범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2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그 끔찍한 악몽을 재현하고 있었다. 서연이 어머니의 약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니는 동안 마동철은 두 번째 덫을 놓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 한 명을 시켜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스스로 자기 팔을 칼로 긋게 했다.
그리고는 마치 강도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은 여자였습니다. 키는 이만하고 머리가 길고 눈매가 아주 차가운 여자였습니다. 그의 진술은 교묘하게 한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현장에는 우연히 이은숙의 가게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채소 포장끈이 떨어져 있었다. 다음 날 남원경찰서 강력팀 소속 김 형사가 가게로 찾아왔다. 그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서연을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한서연 씨, 맞죠? 어젯밤 10시경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머니를 간호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한서연 씨와 아주 비슷한 인상착의의 여자가 피해자를 공격하고 달아나는 것을 봤다고 하더군요. 김 형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듣자 하니 군대에서도 아주 대단한 곳에 있었다면서요. 특수부대 출신 여자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이거 아주 그림이 재미있어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마동철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약을 끊어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동시에 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몰아법적으로 그녀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으면 시장에서 깨끗이 손 떼고 사라져라. 만약 저항한다면 너는 파렴치한 폭행범으로 감옥에 가고 네 어미는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다. 그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었다. 한쪽에서는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찰의 수사망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강민준 소령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평화로운 삶을 살겠다던 그녀의 약속은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막지 못한 채 부서지고 있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있던 러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등을 핥았다. 따뜻하고 축축한 혀의 감촉. 그 작은 위로가 그녀의 무너져 내리던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 그녀는 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분노와 각성의 눈물이었다. 내가 틀렸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평화는 도망치거나 숨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었어. 강소령님이 내게 바랐던 평범한 삶은 불의 앞에서 눈 감고 고개 숙이는 비겁한 삶이 아니었을 거야. 마동철은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전사의 트라우마를 건드려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본능을 깨우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최적의 생존 전략을 찾아내고 적의 약점을 파고들어 판을 뒤집어버리는 707 최정예 요원의 본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마동철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말이 되기를 거부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직접 판을 짤 것이다. 그가 쳐놓은 덫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가 믿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허약한지,
그녀는 똑똑히 증명해 보일 생각이었다. 한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뇌에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적의 심장부를 향한 가장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계산하는 차갑고 명료한 전략가의 빛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암호화된 위성전화기에 전원을 켰다. 단 한 사람, 그녀가 군을 나온 이후에도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해온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의 옛 동료에게 보낼 짧은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오빠, 도움이 필요해. 아주 재밌는 사냥이 될 거야. 어둠 속에서 사냥감이었던 아모랑이가 마침내 이빨을 드러내고 사냥꾼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다. 남원시에 드리워진 거대한 악의 그림자는 자신들의 머리 위로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한서연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낸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위성 전화기에서 짧은 진동과 함께 답신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데빌 테빌, 국군정보사령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박지훈 소령의 코드네임이었다. 그는 서영과 707에서 한솥밥을 먹던 동기이자 대한민국 군내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 최고의 화이트 해커였다. 사냥 재밌겠는데. 좌표 찍어 필요한 장비 목록 보내고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전우애가 담겨 있었다. 박지훈은 서연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왜 도움이 필요한지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사냥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소연이 움직일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혹은 해결하지 않는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서연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그녀는 마동철, 청룡파,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건설사와 시의원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전송했다. 그녀가 요구한 것은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정보가 필요했다. 적의 심장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정확한 정보. 모든 것을 원해. 자금 흐름, 통화 내역, 비밀 장부, 그리고 그들의 약점까지 오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접수, 48시간 통신 두절. 답신을 확인한 서연은 전화기의 전원을 껐다. 이제 48시간 동안 그녀는 철저히 고립된 차에 스스로 움직여야 했다. 정보사의 지원이 시작되기 전에. 그녀는 먼저 자신을 옥죄어 오는 2개의 덫을 제거해야 했다. 어머니의 약 문제, 그리고 자신에게 씌워진 폭행 누명.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시장에 나가 가게 일을 돕고 어머니를 간호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마동철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적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고 예측하며 방역을 준비하는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을 찾아왔던 김 형사의 신상부터 파악하기 시작했다. 어렵지 않았다. 그의 이름과 소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박지훈에게 받은 기본적인 정보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연은 낡은 노트북으로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소셜미디어를 샅샅이 뒤졌다. 김 형사는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으며 아내와는 이혼 소송 중이었다.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남자.
마동철이 그를 매수하기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서연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마동철이 꾸며낸 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시각, 그녀의 집 앞 골목을 비추는 이웃집의 방범용 CCTV. 그녀는 이웃집 할머니를 찾아가 손녀처럼 살갑게 굴며 며칠 전 녹화된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김 형사가 주장한 사건 발생 시각에 그녀가 집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완벽한 알리바이였다. 증거를 확보한 서연은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김 형사를 찾아갔다. 김 형사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형사는 불청객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어쩐 일이야, 자수라도 하러 왔나. 서연은 말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CCTV 영상을 재생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게 어젯밤 제가 집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형사님이 최근에 대부업체에서 큰돈을 빌렸다는 기록이고요. 참 공교롭죠. 마동철 씨의 건설 현장 근처에 있는 대부업체던데 김 형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목소리를 낮춰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전직 특수부대원을 상대로 누명을 씌우려면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야죠. 제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청문감사관실에 직행하면 형사님 옷 벗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어떻게 할까요? 서연의 눈빛은 차가웠다. 김 형사는 그 눈빛 앞에서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소? 사건 조용히 종결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이 일이 마동철의 귀에 들어가면 그땐 형사님뿐만 아니라 형사님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김 형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인 덫은 그렇게 허무하게 제거되었다. 다음은 어머니의 약 문제였다. 이것은 더 교묘하고 힘든 싸움이었다. 그녀는 병원 시스템을 정면으로 뚫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마동철이 뒤를 봐주고 있는 시의원 황 의원의 비서에게 익명으로 접촉했다. 황 의원님께서 남원 시립병원에 압력을 넣어 특정 환자의 약 공급을 막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곧 언론에 터뜨릴 생각인데 의원님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제보는 없었다. 하지만 황 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정치 생명에 치명적이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는 기적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이은숙에게 다시 신약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덧도도 제거되었다. 마동철은 자신의 계획이 연이어 실패로 돌아가자 분노했지만 동시에 서연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했던 48시간이 지났다. 서연의 암호화된 이메일로 박지훈 소령이 보낸 거대한 데이터 파일이 도착했다. 파일의 압축을 푸는 순간 서연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마동철과 청룡파, 그리고 그들의 배후 세력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비밀 계좌 내역,
자금 세탁 기록, 통화 녹취록, 뇌물 장부, 그리고 황 의원과 건설사 사장이 함께 찍힌 은밀한 동영상까지. 그것은 마동철이라는 거대한 범죄, 제국의 완벽한 설계도이자 그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서연은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는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고 있었다. 마동철처럼 오만하지도 망나니들처럼 무식하지도 않은,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직에 몸담고 있는 내부의 인물. 그리고 그녀는 찾아냈다. 청룡파의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회계 담당 이 실장. 그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자료에 따르면 그는 오랫동안 조직의 자금을 몰래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다. 마동철에게 발각되는 순간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다. 더 이상 경고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이제 적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어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파멸하게 만들 것이다. 그녀는 책상 위에 커다란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마동철, 박상태, 황 의원, 건설사 사장, 이 실장 등 모든 관련 인물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의 관계와 약점을 선으로 연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범죄의 네트워크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거미줄의 한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향해 붉은 펜으로 X 표시를 그었다. 목표 확인. 이제 사냥을 시작한다. 봉인되었던 호랑이는 마침내 산을 내려왔다. 먹잇감들의 목덜미를 향한 마지막 사냥을 시작하기 위해서 한서연의 방역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뱀의 독처럼 치명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조직의 가장 약한 고리 회계 담당 이 실장이었다. 서연은 박지훈 소령이 만들어준 완벽한 익명의 암호화 채널을 통해 이 실장에게 짧은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메일에는 그가 수년간 빼돌린 비자금 계좌 내역의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본문은 단 한 줄이었다. 마동철이 모든 걸 알고 있다. 꼬리 자르기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를 구하라. 이 실장은 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어떻게 발각되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마동철의 잔인한 얼굴과 꼬리 자르기라는 단어만이 맴돌았다. 공포에 질린 그는 허둥지둥 자신이 숨겨둔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과 불안한 행동은 즉시 조직 내 다른 간부들의 의심을 샀다. 마동철의 제국 내부에 서연이 의도한 대로 불신과 의심이라는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내부의 혼란을 조성하는 동시에 서연은 주 사냥감인 마동철을 향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번호폰과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스로를 거대 중국 자본을 등에 어분 브로커 미스터 왕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마동철에게 접촉했다. 마동철 사장, 나는 당신의 그 작은 시장 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어. 하지만 황 의원이나 태성건설 같은 하찮은 파트너들과는 일하고 싶지 않군. 미스터 왕. 즉 서연의 목소리는 거만하고 권위적이었다. 그녀는 박지훈에게서 받은 정보를 이용해 마동철만이 알 수 있는 비밀 비자금 계좌의 존재를 몇 개 흘렸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황 의원과 태성건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장부, 녹취록, 동영상, 그 모든 것을 가져오면 당신이 그들과 나누려 했던 이익의 5배를 쳐주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한국 파트너로 삼아주겠소. 탐욕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마동철은 서연이 던진 거대한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독차지할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확신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거래에 응했다.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일주일 후, 자정.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땅. 남원시장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보지. 증거물을 가지고 혼자 나와. 계약금으로 현금 50억을 준비해 두겠소. 마동철의 눈은 탐욕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들을 배신할 준비를 하며 그들을 파멸시킬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다. 거래일 이틀 전, 서연은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그녀는 또 다른 익명의 채널을 통해 황 의원과 태성건설 사장에게 각각 메시지를 보냈다. 마동철이 당신들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일주일 후, 자정.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당신들의 비리가 담긴 증거를 중국 조직에 넘기고 거액을 챙길 계획이오. 믿지 못하겠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오. 그리고 겁에 질려 도망갈 준비를 하던 이 실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거래는 그날 밤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그곳이 당신이 목숨을 걸고 마지막으로 돈을 챙겨 달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제 모든 말들이 체스판 위로 올라왔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배신하며 탐욕에 눈이 먼 채 그녀가 짜놓은 거대한 함정. 남원시장 재개발 공사 현장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거래 당일 밤, 폐허가 된 공사 현장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스산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마동철은 증거물이 담긴 동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권력을 손에 넣는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미스터 왕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황 의원과 태성건설 사장이었다. 마동철, 이 배신자 새끼. 내 놈이 감히 우리 뒤통수를 쳐. 황 의원이 소리쳤다. 마동철은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비열하게 웃었다. 어차피 썩은 동아줄은 빨리 끊는 게 상책이지. 이제 이 판의 주인은 나야. 세 사람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자신들의 추악한 비리를 스스로 폭로하기 시작했다. 누가 더 많은 뇌물을 받았는지, 누가 더 더러운 일을 했는지, 그들의 추악한 다툼이 극에 달했을 때 한쪽에서 덤프트럭 뒤에 숨어있던 이 실장이 돈 가방을 훔쳐 달아나려다 발각되었다. 저 개새끼가.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배신과 탐욕에 눈이 먼 4명의 악인들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뒤엉켜 싸우는 한편의 추악한 연극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공사장 가장 높은 철골 구조물 위에서 스피커를 통해 그들의 대화 내용이 날카로운 음질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나누었던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던 것이다. 네 사람은 경악하며 소리가 나는 곳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을 등지고 철골 구조물 끝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검은 전투복 차림의 한소연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내리기 위해
강림한 심판의 여신 같았다. 미스터 왕은 없다. 서연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공사장 전체에 냉정하게 울려 퍼졌다. 너희들을 이곳으로 부른 것은 나다. 마동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네, 내년이 어떻게 너희들의 탐욕과 불신, 그것이 너희들을 파멸시킨 가장 큰 무기더군. 마동철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품에서 칼을 꺼내 근처에 있던 이 실장을 인질로 잡았다. 움직이지 마. 이 미친년아,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새끼 목을 따버릴 거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 순간 마동철의 등 뒤 버려진 컨테이너의 그림자 속에서 거대한 짐승이 튀어나왔다. 러였다. 러는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들어 마동철이 칼을 쥔 팔을 정확하게 물어뜯었다. 으왕하는 비명과 함께 마동철이 칼을 떨어뜨렸다. 러는 그를 바닥에 찍어 누르고 당장이라도 목줄을 끊을 듯 으르렁거렸다. 인질극이 허무하게 끝나는 순간 공포에 질려 달아나던 이 실장의 발에 무언가 걸려 넘어졌다. 그가 품에 안고 있던 비밀 장부였다. 장부가 바닥에 떨어지며 그동안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달빛 아래 낱낱이 펼쳐졌다. 체크메이트.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공사장의 입구에서 수십 개의 경광등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서연이 미리 보내놓은 완벽한 증거 자료와 제보를 받고 출동한 남원 경찰서의 정직한 형사들이었다. 그들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과 그 중심에 흩어져 있는 명백한 증거들, 그리고 서로를 물어뜯고 있는 범죄자들을 보고 그대로 현장을 덮쳤다. 마동철, 황 의원, 태성건설 사장, 그리고 이 실장까지 거대한 거미줄을 이루고 있던 모든 악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거미집 안에서 한꺼번에 사로잡히는 순간이었다. 경찰들이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한서연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곁에는 임무를 완수한 러가 꼬리를 흔들며 서 있었다. 서연은 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잘했어. 러, 이제 집에 가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마동철의 절망적인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길고 길었던 사냥이 마침내 끝났다. 남원시장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의 그날 밤 사건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남원시의 어두운 단면을 송두리째 드러내는 신호탄이 되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마동철과 황 의원을 비롯한 범죄 조직 전원은 한서연이 미리 넘긴 증거 자료와 현장에서 확보된 명백한 증거들 앞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마동철은 범죄 단체 조직, 살인 교사, 뇌물 공여, 협박 등 수십 개의 죄목이 적용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과 건설사 사장 역시 정치 인생과 사업은 물론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들이 탐욕으로 수료했던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은 흉물스러운 철골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남원시장에는 마침내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 사건이 종결된 후 한서연에게 조용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녀가 군에 있을 때
아버지처럼 따랐던 027 특임단의 단장, 전인태 장군이었다. 그는 사복 차림으로 서연의 작은 가게를 찾아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비웠다. 고생 많았다. 한 중사, 전 장군은 빈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자네 이번 작전에 대한 보고는 비공식적으로 받았다. 군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시민의 안전과 정의를 지켜낸 자네가 자랑스럽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자네의 신상에 관한 모든 기록은 국방부의 가장 깊은 석유에 봉인될 것이다. 세상은 자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대한민국은 자네와 같은 숨은 영웅들에게 빚을 지고 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자네가 그토록 원했던 삶을 살아가도록 이것 또한 자네의 전 상관으로서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다. 그렇게 인간 병기 한서연의 모든 기록은 공식적으로 지워졌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시장 아줌마 딸 한서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은숙의 가게가 있던 자리는 이제 작고 정갈한 국밥집으로 변해 있었다. 상호는 엄마 손 국밥. 이은숙이 평생의 소원이라 말했던 바로 그 가게였다. 다행히 어머니의 병세는 기적처럼 호전되었다. 꾸준히 신약을 투여받은 덕에 암세포는 활동을 멈추고 수면 상태에 들어갔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소중한 시간을 몇 년은 더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은숙은 주방에서 진한 사골 국물을 끓이고 서연은 홀을 돌며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눈을 찾아볼 수 없었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가고 이웃 상인들과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식당집 딸이었다. 다만 가끔씩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그릇을 옮기는 그녀의 몸놀림에서 평범함 속에 감춰진 비범한 효율성이 언뜻 비칠 뿐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러가 있었다. 러는 가게의 마스코트이자 가장 든든한 경비원이었다. 손님들에게는 한없이 순한 양처럼 굴다가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려는 손님이 나타나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한 번으로 상황을 정리하곤 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러를 사랑했고 서영과 그녀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해 주었다. 어느덧 저녁 장사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까지 돌아간 시간. 서영과 이은숙은 가게 한쪽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메뉴는 가게의 대표 메뉴인 뽀얀 국물의 설렁탕이었다. 우리 딸, 오늘 고생 많았다. 어서 먹어라. 이은숙이 딸의 그릇에 큼지막한 깍두기 하나를 올려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엄마 때문에 네가 겪지 않아도 될 험한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의 눈가의 물기가 어렸다.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아니에요,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제가 싸운 건 비단 엄마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 전우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서연은 창밖에 이제는 평화로워진 시장의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사람은 제게 평범하게 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평범한 삶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도망치고 숨는 게
평범한 게 아니었어요. 내 소중한 사람들을, 내 일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 싸울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진짜 평범한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녀는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엄마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는 거, 너랑 같이 산책하고 시장 사람들하고 웃고 떠드는 거,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제게 선물해주고 싶었던, 제가 목숨 걸고 지켜내야 했던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제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아주 잘 지켜낸 셈이죠. 이은숙은 딸의 말에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모녀의 발치에서 너가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두어 번 흔들었다. 가게 밖에서는 기분 좋은 저녁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바람에 실려온 진한 사골 국물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고통과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냄새였다. 전쟁은 끝났다. 피와 화약 냄새로 얼룩졌던 한 전사의 삶은 이제 뜨끈한 국밥의 온기와 사랑하는 이들의 웃음소리로 다시 채워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던 고독한 별은 마침내 땅으로 내려와 가장 따뜻한 집의 등불이 되었다.